확률이 언제 처음 등장했느냐라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기원을 따지기가 애매해요. 왜 우리가 뭐 주사위 놀이를 하고 이런 도박을 했던 것부터가 확률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아주 먼 기원전 이때로 갈 것이고, 이것을 뭔가 학문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중세 이후 근대 이렇게 볼 거거든요. 뭐 이 두 분 전에도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루카 파치올리라든지 뭐 갈릴레오 있죠? 카르다노라든지 뭐 타르탈리아라든지 여러 수학자들이 있어요. 확률론을 다뤘었던. 근데 이 페르마와 파스칼이 상시자로 우리는 흔히 꼽는다. 그래서 주사위 문제라고 나오죠. 약간 그 역사적인 에피소드를 살짝 좀 들려드리자면은, 이제 거기다가 제가 이름을 적었을 겁니다. 밑에 보면 앙투안 공보라는 분이 있죠. 앙투안 공보. 프랑스의 작가인데요. 참 재밌는 사람인 게, 이 앙투안 공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수학자라고 불리길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페르마라는 그 위대한 분도 흔히 이런 수식어가 없거든요. 아마추어 수학의 왕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왜냐하면은 페르마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페르마는 정말 유명한 수학자이긴 한데 사실 이 사람의 본업은 수학이 아니었거든요. 페르마는 원래 법학을 전공하고 실제로 직업은 행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통계는 없어도 페르마가 수학 연구를 통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얻은 것은 아마 빵원일 거예요. 실제로 본인의 이름으로 업적을 낸 것도 없거든요. 페르마는 낸 것도 다 가명으로 내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순수하게 즐겼던 거죠, 수학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이 앙투안 공보도 나는 아마추어 수학자다. 약간 좀 허세끼도 있던 사람이라서 본명은 이거지만 메레에서 그 학습을 이 사람이 했었거든요. 뭔가 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 귀족으로 소개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낸 그런 수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좀 근거가 빈약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다 배웠었죠. 이 선을 우리가 보통 실수라는 개념에다가 대응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조밀성을 갖는다. 조밀성을 갖는다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쪼개도 항상 그 사이에서 우리가 또 다른 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즉 이것은 우리가 무수히 쪼갤 수 있다는 거죠. 무수히 쪼개는 게 가능하다. 앙투안 공보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라면서 이거를 이제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늘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뭐 그런 식이에요. 뭔가 수학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그 근거는 좀 빈약했던. 이제 이 사람이 속한 그 학술단체가 있어요. 샬롱이라고 그냥 보통 부릅니다. 샬롱. 우리는 미용실을 떠올리지만 학술단체였어요. 그래서 이 샬롱에다가 야, 내가 이런 그 문제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답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시한 게 주사위랑 거기 제가 써놓은 분배 문제. 근데 우연찮게 이 문제를요, 거기 있는 이제 파스칼이 본 거예요. 파스칼이 이걸 본 거예요. 보고서 야, 이거 좀 재밌는데?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이제 풀기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가. 그래가지고 파스칼이 그때 당시 이제 희대의 수학자였던 페르마에게 이 문제를 또 의뢰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서 서신이 주고받게 돼요. 이 둘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확률론이 창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앙투안 공보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의도했던 방향은 아닐 텐데 이 수학 역사의 확률론이라는 학문 분야를 어쨌든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아마추어 수학자로서 나름 이름을 남겼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뭔지를 봐야 되겠죠. 이게 대체 무슨 문제길래 확률론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가. 자, 하나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적어도 한 번 6의 눈이 나오면 이기는 도박에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졌었을 때 6이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n은 4라면, 즉 4번 던졌었을 때 6이 적어도 한 번 나온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던지는 쪽이 유리하다. 정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 치면은 이 주사위에 6개의 맨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6이라는 요 눈금이 나오려면은 몇 번을 던져야 이 6이 처음으로 나올 것이냐 라고 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대충 생각해봐도 6번 중에 한 번은 나올 거고, 만약에 이걸 던졌었을 때 내가 확률이 50%를 넘기려면은, 즉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넘기려면은 3번 넘게. 그럼 3번 넘게라는 것은 곧 4번? 그쵸? 이 정도 되면, 즉 4번 정도 던졌었을 때 내가 상금을 타는 방식이라면은 이 주사위 게임에 참여하는 게 이롭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앙투안 공보는 이걸로부터 이제 그렇게 좀 논의를 발전시킨 거예요. 계속 이어봅시다. 그렇다면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주사위를 1개가 아니라 2개를 던지는 거예요.
두 개를 던졌었을 때 6 눈금이 둘 다 나오는 거. 둘 다 6이 나오는 거. 그렇게 되기까지는 몇 번을 던져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주사위 문제예요. 이제 문제는 이해가 되셨죠? 앙투안 공보의 주장은 이래요. 주사위가 두 개가 되면 경우의 수가 6배가 되거든요. 뭔 얘기냐면 주사위가 이제 두 개잖아요. 여기에서 주사위 눈금이 하나에 1이었을 때 그와 동시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1부터 6까지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2였다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1부터 6까지의 6가지의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 하나에서 하나당 다른 주사위가 6개씩의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1에 대해서 1부터 6까지, 2에 대해서 1부터 6까지, 3에 대해서 1부터 6까지 그런 식으로 다 세면 36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총 6배가 되니까 그러면 4번 던져서 유리했던 것이 주사위가 2개가 되면은 곱하기 6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24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다? 앙투안 공보는 만약 주사위 2개가 되면 곱하기 6을 시켜서 24번으로 만약에 그 횟수를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런데 이 파스칼과 페르마가 연구를 해보니 이거 아니야. 이렇지 않아. 24번으로는 부족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25번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25번이냐? 하나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주사위 1개. 이 주사위 1개를 던졌었을 때 6 눈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6개면 중에서 하나니까요. 그러면은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던졌을 때죠. 2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2번 던져서 모두 6이 아니려면 그런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6분의 5를 제곱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총 6개의 총 경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6분의 5라는 것은 얘죠. 이만큼 5칸. 자, 그럼 요거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버리고 나서 이제 요 5칸에 대해서 두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5개에 대해서 두 번째 게임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또다시 6분의 5라는 거예요. 그럼 요 영역은 실제로 이 전체 파이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게 나온다는 건데 한 번에 안 잡히실 것 같아서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생각해 봅시다. 2분의 1은 처음에 요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게임이 되면은 요거 안에서 요만큼에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요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또 2분의 1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파이로 다시 놓고 보면은 4분의 1이라는 거죠. 요건 어떻게 나온 거다? 2분의 1을 두 번 곱한 거다. 3번을 하면은, 그렇죠. 3번을 하면 세제곱이 되는 것이죠. 또다시 그 남은 것들에 대해서 또 6분의 5를 곱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위를 하나를 계속 던져서 얘가 아까 앙투안 공보도 그렇고 이것도 페르마 파스칼을 인정하는 거예요. 4번. 4번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논리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4번 거듭제곱을 해봅니다. 자, 이게 뭔 뜻인지 해봅시다. 던졌었을 때 6눈금이 안 나오는 확률이 그게 4번 연달아 발생하는 거죠. 원치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6이 한 번 정도 나와줘야 내가 상금을 받는 건데 얘는 4번 던질 동안 계속 6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확률 요걸 계산을 해보면 총 한 0.48 정도 나올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돼요. 5의 4제곱 나누기 6의 4제곱 해보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0.52라는 것은 50%를 넘어가는 것이죠. 50%라는 게 이제 0.5거든요. 2분의 1. 그러니까 0.02 정도만큼은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논리인데 주사위 2개였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건 66입니다. 원치 않는 거,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확률은 전체 경우 36. 36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얘가 1일 때 얘가 1부터 6까지, 얘가 2일 때 1부터 6까지 쭉 해서 얘가 6일 때 1부터 6까지 다 세면은 36까지예요. 그 중에서 66 이거를 제외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이죠.
이만큼은 총 35개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36분의 35가 돼요. 요게 바로 뭐다? 주사위를 하나 던졌었을 때는 6분의 5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확률. 괜찮죠? 주사위를 2개 던지면 이게 원치 않는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가면 됩니다, 이제. 36분의 35를 요거를 거듭제곱 해보는 거죠. 거듭제곱하면 이것은 뭐냐면은 n번 동안 계속 원치 않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66이 안 뜨는 거. 이거를 이제 전체 경우에서 확률에서 뺐었을 때 이렇게 해준 결과가 50%, 즉 2분의 1보다 커지게 되는 그때의 n을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원치 않는 확률이 n번 반복되는 확률인 건데, 그러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집합이라 해서 전체 확률 100%에서 이것을 뺀 결과 이게 2분의 1은 50%예요. 이 50%를 넘기는, 그렇게 되는 이 n은 대체 몇이냐 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대략 24.6 얼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앙투안 공보는 24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전에 4에다 곱하기 6을 했던 건데 이게 미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페르마랑 파스칼은 25라고 주장한 건 뭐예요? 어쨌든 이건 넘겨야 된다. 이건 넘겨야 된다. 그럼 이거 넘기는 최초의 숫자가 뭐예요? 25니까. 근데 앙투안 공보의 입장에서는 그 한 1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이제 막 뭔가 그 화가 내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간 수학적으로는 이게 옳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서로 서신으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마랑 파스칼도 참 말했잖아요. 페르마는 본업이 수학자가 아니에요. 맨날 이제 그 행정관으로서 집안 업무 보고 있어요. 근데 업무 보고 있는데 이제 편지 오는 거예요. 파스칼한테 편지 와가지고 야 이 문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재미는 막 푸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페르마의 그 초창기 20대 초반에 페르마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냐 뭐 그런 거 이제 평가서가 있어요. 공무원들 왜 그런 거 평가 기록 있듯이 거기에 맨날 일은 안 하고 딴짓 한다고 막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페르마에 대해서. 하여튼 그래도 우리 수학자들에게는 아주 감사한 분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사실 더 재밌어요. 분배 문제. 이것도 이제 볼 건데 분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정리해보면은 먼저 5선승 5번 먼저 이긴 사람이 상금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얘네가 스코어가 정확하게 4대 3인 상황에서 뭐 경찰이 들이닥쳤든 그래서 도박판이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판돈을 어떻게 분배해야 정당하냐? 파스칼은 처음에 2대1로 배분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처음에는 2대1로 판돈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5선승하면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A의 입장에서는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요. 그렇죠? B의 입장에서는 2번을 더 이겼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A랑 B의 실력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만 이 둘이 실력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얘보다 얘가 더 2배만큼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 3중에서 얘가 2배 더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 그래서 남은 그 이기기 위한 판수로서 파스칼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써가지고 파스칼이 페르마한테 서신을 보냈어요. 근데 페르마는 그걸 보고서 이거 좀 아니야. 3대1을 주장합니다. 아주 명쾌한 답이에요. 이게 왠지 생각해보면은 이 둘은 원래 4대3이었어요. 4대3. 한 번 더 게임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한 번 더 게임이 일어나면은 이 4대3은 5대3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대4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이 가능성과 이 가능성은 동일할 겁니다. 이 둘의 실력이 동일하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게임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5대3은 6대3이 될 수도 있고요. 5대4가 될 수도 있고요. 4대4는 5대4가 될 수도 있고 4대5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동일하게 확률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쵸? 이 중에서 A가 이기는 경우를 보면은 요거는 A가 이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만 B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3대 1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게 애초에 게임이 5선승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뒤에 있는 얘랑 얘는 일어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미 5가 뜬 순간에 얘 원래 끝나는 건데, 근데 이제 파스칼 입장에서는 뭐였었냐면은 얘랑 얘를 동일하게 비중을 생각했었던 거죠. 사실 파스칼은. 근데 분명하게 동일한 가능성으로서 얘는 알고 보면은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내포한 그러한 스코어라는 거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랑 동일한 가능성으로 가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얘는 2배다,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펼쳐보면 이거고, 이 중에 3개다. 라고 페르마는 주장을 했고, 파스칼이 이제 이 편지를 받고서, 뭐라고 페르마한테 답장을 하냐면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답장을 써요. 그러니까 페르마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파스칼은 이 답을 보고서, 이거를 다 용인을 하고, 이제 파스칼은 여기서 이항 정리의 개념을 만듭니다. 파스칼이 페르마의 답을 딱 바꿔서 감격에 겨워서 이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다시 막 이리저리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해보니까 결국에 먼저 그러니까 순서대로 봤었을 때 A, 요거는 A가 이기는 거. 요 이후에 벌어지는 게임에 대해서요. 그 다음 게임, 그 다음 게임이에요. AA는 A가 이기겠죠. 그 다음에 A, B의 경우도 A가 이기는 거예요. B, A를 해도 A가 이겨요. 오로지 B, B의 경우에만 B가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순서를 써본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형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가 어디서 등장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뭔가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A 플러스 B라는 것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이거를 조금 풀면 이렇게도 쓰죠. 이제 파스칼은 이거 개수를 가지고 뭔가 얘기가 가능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단순히 제곱에 대해서만 아니라 A 플러스 B의 세제곱, 네제곱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일반화를 시킵니다. 왜 이항정리라고 그러냐면은 A랑 B라는 그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정리라서 이항정리예요. 확률론에서는 또 이게 중요한 정리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페르마와 파스칼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 둘 이후로는 이것도 뭔가 수학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부터 확률이 수학이라는 학문 안에 슬슬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확률론이 계속 연구가 되다가 거기 이제 제가 그 사진 실어놓은 라플라스가 마침내 확률의 정의를 딱 이렇게 세워요. 확률의 해석이로. 이라는 라플라스의 저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초에 나온 건데 19세기 초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배우는 그 고전적인 확률의 정의가 등장해요. 그 제가 밑에다가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결과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면 모든 결과는 같은 가능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모든 경우라고 하는 이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경우들은 전부 다 동일한 가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가 6개의 면이 모두 다 나올 가능성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뭐 주사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동일한 가능성을 가정한다라는 하에서 모든 경우에 원하는 경우로 확률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19세기 초인데 이 정의가 대략 한 100년 정도 쓰여요. 20세기 초까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제 수업을 지금 4강쯤 됐으니까 이 앞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20세기 초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수학계에서 이른바 수학의 현대화, 공리화가 진행이 되면서 현대 수학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기초론, 집합론이 탄생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계화시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확률의 정의도 이제 깨져버리는데 새로운 확률의 정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공리적 확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새로운 확률이 등장을 했느냐? 이게 알고 보니까 문제투성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파트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빠르게 확률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통계학도 얘기를 해볼게요. 통계학은 전혀 다른 흐름이라 그랬어요, 제가.
확률론이랑 다르다.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뭘 통계로 볼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원년이라고 한다면은 뭐 고대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되고 이 땅에서 얼마의 땅에 그 수입이 있어야 있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구 조사라든지 요거를 어떻게 보면 통계의 원년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학문으로서 통계학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런 당연히 자료도 필요하죠. 근데 이 자료로부터 뭐 추론을 하든 얘네가 분석하고 사실 이런 거를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쳤었을 때는 그 알킨디라는 수학자 있죠. 이분이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뭘 했느냐? 이때 당시 그 알마문이라는 여러분 칼리파라는 직위 아시나요?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해가지고 좀 뜬금없지만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거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술탄 막 이런 나오죠. 술탄이 되게 엄청나게 그 나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술탄이 어떻게 보면 그 지방에 우리나라로 치면 호족?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지방 왕. 칼리파는 황제예요, 황제. 중앙 그 이슬람 세계의 최고. 알마문 칼리파는 7대인데 이 왕조에 이게 알마문이 사실 자신의 형제랑 내전을 해가지고 알아민이라는 이 알아민은 뭐라죠? 적통이고 이 사람은 이제 이게 다 그 역사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나라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알아민이 집권하고 있었던 칼리파에서는 6대였는데 알마문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이고 이제 7대 칼리파가 돼요. 당연히 엄청나게 각지에서 내전이 많았겠죠. 전쟁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요. 이 알마문 처음 그 집권 시기에 한 20년간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 시기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정보전이거든요. 물론 보면 뭐 다양한 일이겠지만 상대방이 뭐 어디로 진격을 한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내면 그냥 이기는 거죠, 그렇죠? 미리 가서 대비하고.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얻어내느냐? 사실 이건 정보는 철저하게 암호 싸움이에요, 암호. 상대방이 주고받는 암호를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그러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살짝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기가 이제 9세기거든요. 9세기. 이 9세기 전까지 약 한 1000년간 쓰여오던 암호 체계가 있어요. 이 기원이 언제냐면은 카이사르 아시나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이자 장군이자 그렇죠. 카이사르 혹은 시저라고도 부르죠. 혹은 카이저라고도 부르죠. 다 국가별로 다 달라요. 부르는 호칭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사르가 공인입니다. 한국 국어원에서는. 하여튼간 카이사르가 장군일 때 이 암호를 고안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전쟁들을 다 압살을 하잖아요. 근데 이 1000년간 쓰인 암호를 박살내신 분이 바로 알킨디예요. 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 대체 어떻게 이 알킨디가 이 암호를 박살을 냈느냐라고 하면은 통계적인 추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서 실 건데요. 제가 거기 사진을 실어놨잖아요. 알킨디 해가지고 오른쪽에 암호화된 통신의 해독이라는 책이 있죠. 이른바 암호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의 가장 최초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단일 치환 암호라고 나오죠. 말 그대로 하나씩 치환하는 암호 방식인데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평문 대한민국을 디귿도 있고 히읗도 있고 니은, 미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밑에 제가 기역, 니은, 디귿부터 쭉 해서 히읗까지 기역, 니은, 디귿부터 쭉 해서 히읗까지 요거를 이렇게 막 섞어놨죠. 그래서 이 위에 있던 거를 밑으로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치환이라 그래요. 그러한 행위를.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밑에 대응되는 걸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개, 갓, 힛, 둣.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해봐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군한테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렇게 쪽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쪽지를 딱 받았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갓hit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근데 우리 아군끼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군끼리는 이거를 이제 치환표라 그래요. 이 치환표를 아군끼리는 공유하는 거죠. 받으면은 내가 그 치환표 보고서 이거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구나 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단일 치환 암호 방식. 제가 하나 문제 내볼까요? 자, 이런 암호문 있다고 해봅시다.
얘 평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서. 맞습니다. 빠르시네요. 와우. 상당히 빠르신데요. 단일 치환이에요. 그쵸?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이제 확실히 느낌 오시죠? 근데 치환표가 없으면 못 풀어요. 이거. 그러니까 치환표 없이 만약에 이거를 내가 푼다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그냥 무작위로 막 이거저거 다 해보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경우의 수가 말도 안 돼요. 이게. 한글 같은 경우는 한글 자음이 14개인가요? 한글이 14개의 문자를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무작위로 배열하는, 재배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14팩토리얼로 쓰면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14개의 공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이 중에서 뭘 쓸까? 총 14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여기는 요거 제외하고 이 다음에 올 것은 그거를 제외한 13가지가 와요. 요것도 제외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 거는 12가지가 나와요. 이런 식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거 다 곱하는 거예요. 아까 곱하는 거 왜 곱하는지 봤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14 곱하기 13 곱하기 12 곱하기 쭉 해서 곱하기 1가지예요. 이거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14개면은 어림잡아도 한 80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돼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와요? 870억 정도 나온 거예요? 871억? 그쵸, 다행이네요. 제가 완전 틀린 소리 안 해서. 틀린 소리 했으면 편집하면 그만입니다. 자, 하여튼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이슬람권이라 그랬잖아요. 아랍 문자는 한글보다 더 많거든요? 아랍 문자가 이제 기본 문자가 28개예요.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 계산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28팩토리요? 29자리예요. 대충 그러면은 1조 곱하기 한 10만 정도? 그 정도 하면 이 정도 될 거예요. 대충. 못 푼다. 그러니까 1000년간 쓰였다 그거죠. 1000년간 쓸만 하죠. 이제 그러면 알킨디께서 어떻게 이 암호 체계를 박살내셨는지. 28개의 알파벳이 있다 그랬죠? 그때 이제 그 알마문 칼리파 시절에 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가장 큰 사이즈의 도서관이었다 치면은 약간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이슬람권에서 서양과 동양에 나서 온갖 그 책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든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장서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 28개의 알파벳이 실제로 어느 빈도로 쓰여져 있는지를 통계를 낸 거예요. 28개의 문자를 다 통계를 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어느 정도죠? 무슨 알파벳이 몇 퍼센트 정도, 어느 정도로 쓰이는지 그것들 8개를 다 서열화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한글로 얘기를 하면은 한글 자음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자음이 뭐냐면 이응이에요. 이응. 실제로 많이 쓰일 것 같죠? 그렇죠? 이응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만약에 얘를 치환했다 쳐봅시다.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예를 들어 치읓 같은 걸 치환했다 쳐볼게요. 요게 이제 암호문으로 쓰인 거예요. 암호문으로. 요게 이제 평문이라 그래요. 원래가. 그러면 원래 이응이 가장 많이 쓰인다면서요. 바꾸고 난 다음에 암호문을 만들어 치더라도 이 이응 역할을 하고 있는 치읓은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알킨디께서는 요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암호문을 봤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첫 번째는 알레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이후는 술술 풀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놓은 거 가지고 봅시다. 자, 빈도 분석 평문과 암호문으로 대응하는 문자의 출현 빈도가 일치한다는 통계적 특징을 전제로 단일 치환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이고, 이제 빈도 분석 및 연접 반복 특징 제가 써놨는데, 연접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가 이어지는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연접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하는 걸 봐보세요. 하, 느, 이 밑에 제가 뭔가 자음을 쓸 건데 뭘 쓸까요? 리을 쓸 것 같죠, 그쵸? 이게 연접 특징이에요. 우리, 지 하는 여기 밑에 뭐 쓸 거예요? 뭘 쓸까요? 비읍을 쓰겠죠. 우리 징 이런 거 안 쓰겠죠, 그쵸? 맞죠? 징울리 이런 거. 우리 집, 지푸라기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 지푸라기, 우리 집이라고 보통 안 하잖아요, 그쵸? 비읍, 그 말이에요. 연접 특징.
그리고 이제 반복 특징. 반복 특징은 뭐 자기 반복이라든지 상대 반복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패턴이라는 생각을 주네요. 패턴. 단어가 쓰이는 패턴. 그걸로 이제 싹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예제를 들어놨죠. 춤리치니 바사, 추시차 캅게 치독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딱 그 첫 줄을 보세요. 춤리치니 바사, 춘차. 거기서 가장 많이 쓰인 자음이 치읓이죠.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치읓은 실제로 평문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이니까. 그래서 이 치읓을 이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벌써 뭔가 가닥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시옷을 리을로 또 바꿔버리고 키역도 히읗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니 빠라 우리와 함께 이동하라 이렇게 돼 있죠. 단순하게 그 몇 개만 바꿔준 것만으로도 이제 보여요. 이제 그때부터는 센스를 발휘하는 거죠. 밑에 보면은 막 그 오른쪽에 합계, 우리 합계라고 딱 보면 이게 누가 봐도 함께 아닙니까, 그렇죠? 합계. 이거 그럼 비읍도 미음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지 마라, 우리와 함께 이동하라가 금방 풀리더라. 이게 이제 빈도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이전까지는 당연히 이런 시도가 전혀 없었고 알케인님께서 인류 최초로 통계적 추론을 학술적으로 하신 인물입니다. 이분이 뭐 단순히 이것만 한 건 아니고 통계학 발전까지만 하고 쉬셔도 될까요? 이거 딱 끝내고 쉬고 싶어서. 자, 통계학 발전 이제 하는데 거기 이제 제가 그 17세기에 존 그란트라는 분이 있다 그랬죠. 존 그란트를 서양에서는 이제 통계학의 약간 좀 아버지 같은 그런 격으로 보통 봅니다. 영국 수학자인데 런던 있죠, 런던? 런던에 뭐 소위 말해 사망표라고 해야 될까요? 인구들의 출생, 사망 이런 그 기록 있죠? 이 기록을 주간 단위로 다 조사를 해요. 주간 단위로 조사를 해가지고 인구 추정. 당연히 이제 국가가 뭐 예산 같은 거 잡을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존 그란트가 이전까지 없었던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전까지 그냥 단순히 통계 내고 끝이었는데 야 이거 해보고서 주간 단위로 그 추이를 파악을 해서 1년 후면 어떻게 되겠다?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다? 라는 것을 인구 추정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유럽 온갖 국가들에 다 이제 센세이션하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통계학이 발전을 하고 아돌프 케틀레예요. 아돌프 케틀레. 아돌프 하면 이제 좀 이미지가 안 좋죠. 그렇죠? 케틀레가 케틀레가 이제 이른바 통계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을 엄청나게 급부상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개념이 제가 거기 써놨지만 평균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거든요. 이게 뭔 개념이냐면 이게 헝가리 수학자인데 그 사람들을 쫙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는 얼마고 뭐 이런 거요. 정신적으로 다 우리는 뭐 다 그런 거 하잖아요. 한국 사람 평균 키 몇이고 평균 체중 몇이고 이런 거. 그거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평균적인 사람의 수치는 대충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센세이션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왕이거나 아니면은 성직자 중에 아주 고위 성직자 뭐 그런 식으로 권력가를 보통 이 나라의 대표로 꼽았잖아요. 근데 보다 케틀레는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뭔가 그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모델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후에 센세이션 했지만 왜곡되죠. 이게 이제 뭘로 왜곡이 되냐? 무생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 막 이제 독일 나치 이런 데서는 평균 내보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려내고 약간 열등하다는 사람들 가려내고 그래서 열등한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게 하고 출산 못하게 하고 이제 우등하다고 하는 사람들만 자손을 낳게 해서 우리나라를 더 뛰어나게 만들어버리자. 그게 우생학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뭐 이렇게 써놓은 골턴이라든지 그렇죠. 골턴 이 골턴도 대표적인 우생학자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비극의 시기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냥 통계학이라는 그 학문만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엄청나게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이 시기에. 그럼 이제 암흑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 이게 통계학이 고전적으로는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를 끝낼 건데 오늘 너무 말이 많았죠. 일단 잠깐 쉬었다가 자, 주제 두 번째 확률의 함정. 자, 이거 뭐냐면은 이제 그 확률이라는 게 결국 19세기 초에 라플라스가 그 저서에서 고전적인 확률의 정의를 이제 주장을 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은 현재 중고등학생들도 다 그렇게 배우고 아마 여러분들도 확률이라고 하면은 모든 경우분의 원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엄밀한 정의는 아니고 곳곳에서 이른바 패러독스, 역설들이 막 생겼다는 것이죠. 이미 그 20세기 초쯤에는 확률론도 거의 뭐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다양한 이제 역설 중에서 제가 거의 한 2개 정도만 관역 문제 그냥 이렇게 화살을 임의로 썼었을 때 그 꽂혔답니다. 관역에. 근데 그 한가운데 영역에 꽂혔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참 중학교나 이런 데서도 기하적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이 지름 길이는 2R이겠죠? 그러면은 이 원주 길이는 2파이 R이 됩니다. 파이라는 게 원주율이라 그랬어요. 원주율이라는 게 뭐였다? 지름 길이와 이 원주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대략 3.141592 정도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무한소수라고 그랬죠. 무리수. 그래서 요 2R에다가 파이를 곱한 요것이 바로 이 둘레의 길이에요. 현재까지 괜찮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쪼개요.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쫙 펼칠 거예요. 요게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것들이 요게 요 길이니까 R이죠. 그리고 요거를 다 이렇게 해서 쫙 펼치면은 이 밑에는 2파이 R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를 절반으로 쪼개요. 딱 쪼개서 여기 오른쪽에도 삼각형 모양이 뾰족뾰족할 거 아닙니까? 요거를 이 위에다가 씌워요. 그럼 요게 이제 요 빈틈들이 싹 메워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싹 빈틈이 메워지면서 괜찮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 길이는 2파이 R의 절반인 파이 R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가 직사각형 형태가 되죠? 가로 길이는 파이 R, 세로 길이는 R. 그래서 이 면적은 파이 R 제곱이 돼요. R 제곱 파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부르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이 원의 면적은 뭐다? R 제곱 파이다. 더 세밀하게 자를수록 더 직사각형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관역입니다. 관역. 관역에서 거기 이제 있는 그림을 그대로 하면 전체 길이가 5고요. 그리고 그 중심 영역에 요 길이는 1이에요. 그랬을 때 화살을 딱 쏴가지고 꽂혔다 치면은 여기 이 중앙 영역에 꽂힐 확률은 몇이겠느냐? 흔히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이 전체 면적을 구해보면 5니까 5 제곱 파일 거고요. 그 중에 원하는 면적은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1 제곱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파이 약분되고 5, 25니까 25분의 1. 현재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양궁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맞출 거예요. 그래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수가 있어요. 사수의 입장에서 무작위로 쓴다고 해보죠. 그럼 사수의 입장에서 시야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술 취했든 뭐든 간에 사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쏘면은 요런 이제 각에서 절반을 잘라봤을 때 이쪽 영역의 화살이 갈 확률과 이쪽 영역의 화살이 갈 확률, 이게 절반처럼 안 보이네요. 이 확률은 어떨까요? 여기가 여기라 확률은. 무작위로 쏜다면. 통일하겠죠. 그렇죠? 확률이 어떨까요? 같겠죠. 또 자를게요. 여러분들은 예쁘게 그려주세요. 저는 이게 없었지만 다 같겠죠. 구간이. 관역을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참 이 그림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그렸으면은요, 여기의 길이가, 이쪽의 길이가 가운데보다 더 길 거예요. 얘가 훨씬 더 길어요. 가운데가 더 좁아요. 그렇게 그려졌죠? 네. 뭔 말일까요? 여기에 꽂힐 확률과 여기에 꽂힐 확률은 같습니다. 이 구간에 화살이 들어갈 확률과 이 구간에 화살이 들어갈 확률은 동일하다. 괜찮죠?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과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동일하다. 점점점 이게 이제 구간이 길어지잖아요. 동일한 가능성이 지금 여기다 배분이 된 거예요.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인 거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동일 구간으로 치면은 중앙에 더 꽂힐 확률이 높다.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양궁 선수가 쐈었을 때 가운데 꽂힐 확률이 더 높죠, 그쵸? 실제로도. 이래놓고 이거 다시 보자는 거죠. 이게 맞냐? 결국에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 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균등성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25분의 1이라는 답은요, 이 관역에 있는 모든 점들이, 그렇죠? 모든 점들이 다 화살이 꽂힐 가능성은 균등하다. 그것이 보장이 됐었을 때는 25분의 1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얘는 뭐냐면 이 사수의 입장에서 시야 각에 대해서입니다. 이 모든 각이 날아가는 그 가능성이 균등하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 확률 객체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당연히 현대 확률론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객체를 무엇으로 볼 것이고 균등성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고 그에 따라서 확률을 재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밑에 있는 베르트랑의 문제도 보겠습니다. 베르트랑 문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원처럼 보이죠? 자, 여기에서 정사각형이에요, 이거. 자,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임의의 현을 잡을 겁니다. 이 현이라는 건 뭐냐면 현이라는 것은 이 원주상에 어떤 두 점을 잇는 선을 현이라 그래요. 요런 게 현이에요. 현을 잡았었을 때 요 안에 내접한 정삼각형보다 현이 긴 거를 원해요. 현이 이 하나의 정삼각형 한 변 길이보다 긴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현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 그럼 요거는 원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건 오케이인데 이렇게 잡으면은 얘는 짧죠. 얘보다. 짧으니까 얘는 아닌 거예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작위로 임의로 이 원주상에서 이제 현을 내가 결정한다 치면은 이 정삼각형 요 한 변 길이보다 길게 현이 잡힐 확률이 몇이겠느냐. 요게 그 조제프 베르트랑이라는 이제 수학자가 제안을 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베르트랑 문제 혹은 베르트랑 역설이라 그러는데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그냥 무작위로 선 잡았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보다 길게 잡힐 확률. 답은요. 자, 가볼게요. 현을 결정할 때 하나의 점을 잡아놓고요. 다른 점을 어디다 잡을까를 봅시다. 그러면은 이 한 변의 길이보다 길게 잡히는 구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다른 점이 찍혀버리면 짧아집니다. 근데 요런 데에 찍히게 되면은 길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의 전체 길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3분의 1만큼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다 라는 거예요. 질문 있으십니까? 이해되죠? 명쾌하죠? 사실 답은 2분의 1이에요. 자, 이 정삼각형에서 이걸 절반으로 잘라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60도. 이게 다 60도예요. 이게 다 60도, 60도에서 180도거든요. 60도, 60도. 그러면은 절반 자르면 30도고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얘에 대해 얘의 길이 비율을 얘가 2면 얘가 1이거든요. 당연하게 좀 보이죠? 그렇죠? 요거 이제 그림 딱 한번 봐주신 다음에 제를 다시 여기다가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아, 나쁘네요. 뭐가 나쁘냐면 사실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생겨야 돼요. 얘랑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랑 크게 보세요. 크게 보면 요거랑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 그림에서 다른 거지. 그러니까 두 개 절반으로 잘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같겠죠. 그러고 보면은 자, 이 길이에 해당하는 거랑 이 길이에 해당하는 거의 길이를 비를 봅시다. 요거에 해당하는 게 얘고 요거에 해당하는 게 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일까요? 요만큼이랑 같을 거니까 2니까 요만큼은 또 1이겠죠. 괜찮아요? 다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현을 그릴 건데 현을 수평으로 그릴 겁니다. 수평으로 그린다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평이 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수평이. 그러면은
결국 타겟은 얘보다 길게 잡히는 구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죠? 얘보다 길게 잡히는 구간. 그것은 일단 이 밑은 탈락입니다. 그렇죠? 밑은 탈락. 이제 여기를 통과하면 이 위에선 더 길어지죠. 그렇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쭉 이어져서 정확하게 요것도 절반 자르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그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하나의 방향을 딱 특정한다 쳤을 때 그 방향에서 그릴 수 있는 현들을 쫙 생각해 봤었을 때 요만큼이 원하는 곳이고 이만큼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거죠. 질문 있으십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사실 답은 4분의 1이에요. 정말 이상한 세계로 가는 것 같죠? 이게 뭔가. 우리가 현을 만들잖아요? 현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을 그렸다 쳐봐요. 그럼 이 현은 반드시 중점이 결정됩니다. 중점, 가운데에 있는 점. 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것의 중점, 가운데 점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현의 중점이 어디에 놓인 현들이 원하는 타겟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 안에 내접한 삼각형 있죠? 내접한 삼각형에 내접한 원을 생각해 봐요. 내접한 원을 생각해 보면은, 요 중점이 이 원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은 원하는 현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요 영역을 벗어나잖아요? 이런데 중점이 있다. 그럼 이렇게 잡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짧아요. 요게 지금 정확하게 요 길이가 1이고 요것도 1이에요. 사실 요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렇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요런 데 점이 찍혔다? 요거 중점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반드시 짧게 돼요. 이런 데 이제 딱 놓여져야 이제 긴 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원 전체 면적 중에서 이 원 전체 면적의 점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 점들마다 저마다 현이 있어요. 그렇죠? 현들이 다 있는데 그 점들 중에서 원하는 것은 이 면적, 이 영역에 있는 점들이 원하는 거다. 그렇게 치면은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2라 치고 요것은 1이니까 그럼 2제곱 파이분의 1제곱 파이니까 4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답은. 그럼 진짜 답은 뭘까요? 이 세 개의 답은요, 모두 다 논리적인 결함은 없어요. 다 완벽한 답이거든요. 결국에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럼 대체 이 임의의 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 문제인 거예요. 이 임의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답은 현을 만듦에 있어서 그 현의 양끝점을 결정하는 걸로 간 것이고요. 이 4분의 1이라는 답은 현의 중점을 결정하는 걸로 간 거고요. 요 2분의 1은 어느 한 방향에 대해서 고르게 분포하는 현에 대해서로 기준을 본 거예요. 다 달라요. 그쵸? 그 임의성이라는 거를. 사실 지금 수업을 4주차고 이 앞에 수업들을 들어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 이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산이에요. 연속이라는 것은 이제 연속이라는 말 우리 여러 번 봤죠? 그렇죠? 실수 이런 거에 대응하는 거, 수직선, 선 이런 거. 단순히 비가산이라 말하기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점의 개수든 선의 개수든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할 때 모든 뭐 경우, 원하는 경우 이 고전적인 정의에서 이 경우의 수라는 거 있죠. 경우의 수. 사실 이 이산 공간 세계에서는 이런 역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한이라고 쳐봐요. 유한이라고 치면은 뭐 바둑알 6개 중에서 4개 이런 건 명쾌하다는 거죠. 이건 뭐 직관적으로도 딱히 어긋날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연속 공간이에요. 이제 방금 봤었던 거는 어떤 면 위에 있는 점의 개수, 면 위에 있는 선의 개수. 그러니까 우리 수직선에 점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연속적인
그렇죠? 말씀을 드렸어요. 완비성 막 이런 거 다 얘기했었죠. 이렇게 연속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성이나 균등성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보셨다시피 세 개의 답 중에 셋 다 직관적으로는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충분히 직관 영역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직관 영역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들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다루는 게 오로지 여기에서만 다루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공리화는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고전적인 확률이라는 게 정의하기가 애매해지더라 라고 해서 이제 수학의 그 확률의 공리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연수 같은 것도 자연수의 페아노 공리계라는 걸 짰었잖아요. 그렇죠? 페아노 공리계가 5개의 공리가 있었죠. 이 확률이라는 건 뭐냐라는 것도 공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공리들을 만족하는 것을 확률이라고 하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가 3개가 있어요. 제가 약간 이제 어려우니까 오늘은 이제 그 생략을 하지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리들을 만족하는 것을 확률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리를 벗어나는 것을 확률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 공리들은 충분히 사실은 다 곱씹어 보면은 직관적으로는 당연해요. 그러니까 원래 공리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 했잖아요. 공리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명하게 누구나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명제를 공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러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정리를 해서 이산 공간에 대해서 유한이나 혹은 가산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직관적으로도 자명했어요. 그 전까지 쓰고 있었던 뭐 수학적 확률 혹은 뭐 통계적 확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딱히 손볼 필요 없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근데 연속 공간에 대해서는 그 방법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공리에 맞는 이 공리적 확률이라는 그 정의에 부합하는 확률인데 어떻게 이제 수단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알아낼 것이냐. 그게 이제 방법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측도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측도를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밀도를 계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도 계산. 근데 이제 계산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그걸 또 구체적으로 이제 가면 사실 적분이거든요. 이제부터 적분 기하가 3개예요. 그 이후로는. 자, 공리적 확률의 등장 거기 살짝 읽어보면서 확률 객체에 대한 균등성, 임의성, 명확성 등은 라플라스의 고전적 확률의 정의만으로는 특히 연속 표본 공간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 방금 베르트랑의 문제 봤죠? 폴모그로프는 모든 표본 공간에서 정의되는 확률을 공리화했다. 제가 말한 저 공리 3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산 표본 공간에서는 균등성 여부에 따라 수학적 통계적 확률이 공리적 확률을 만족한다. 애초에 그걸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공리화를 시킨 거 자체가. 그런데 이제 연속 표본 공간에서는 이제 기하적 측도가 공리적 확률을 만족한다라고 제가 써놨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적분을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적분을 얘기를 하면은 좀 산으로 갈 것 같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써놨죠? 그거 조금 보겠습니다. 직선 집합의 측도라고 해서 이제 측도라는 것을 직선은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라고 해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거를 살짝 보면은 균등성을 가정하는 점의 측도는 영역의 비로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직선의 균등성 또한 모양 크기 같은 영역에 대해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뭔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제가 이거 어제 새벽에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절반을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화살을 쏴서 이 아래 영역에 꽂힐 확률은 우리는 2분의 1이라고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게 타당하죠. 요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를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은 이것은 이 정사각형의 점들이 다 고르게 분포했다라는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을 만들고 이 원과 똑같은 크기에 똑같이 생긴 그러한 원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상에 존재하는 점의 개수와 이 원상에 존재하는 점의 개수는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여기 2개뿐만 아니라 어떻게 잡아도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개수, 그걸 동일한 밀도의 점이든 뭐든 다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베르트랑의 문제 같은 경우는 선에 대한 얘기였죠. 임의의 선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선도 그래야 된다. 선도 그래야 한다.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그래야 된다.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면 할 말 없어요. 선도 그래야 돼. 약속이야.
약속 어기면 할 말 없다. 근데 가보자. 그러면 3분의 1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여기서 봅시다. 3분의 1의 논리는 어느 한 점을 잡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선을 생각하거든요. 현을 잡는 방식이. 그래서 이 길이 생각했을 때 3분의 1이다 그 말이었던 거잖아요. 선의 개수가 동일할까요? 다르다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은 얘는 위치 변환뿐만 아니라 회전 변환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독립적인 위치 변환, 독립적인 회전 변환이라는 말을 쓰는 사실 그건데 거기까지 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3분의 1이라는 논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크기로 아무 데서나 표본을 추출해 봤었을 때 거기에 존재하는 선의 밀도가 실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여기에 점을 찍고서 마찬가지 선을 그려봤었을 때도 달라요. 할 때마다 달라요. 할 때마다. 자, 현의 중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해봤어요. 한가운데 점 생각해보세요. 이 원의 한가운데죠. 화난 거 아니에요? 같을까요? 용영역이랑 선의 분포, 선의 밀도.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위치 변화와 회전 변환이 독립적이라는 건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그 확률 2분의 1로 잡았었던 거 있죠? 그거 논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쪽으로 제가 방향을 갖다 쳐봐요.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방향 안 바꿀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기서 현의 위치 변화를 다 고려해봐요. 고르게 쫙. 그쵸? 고르게 쫙. 그래 놓고 어디 표본을 잡아도 항상 선의 밀도는 동일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잡아봐요. 방향을 쫙. 고르게 쫙. 해놓고 여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잡고 쫙 분포하고 어떻게 잡아도 동일하다. 자, 약속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정의하자. 선생님 이것도 분명히 충분히 논리적이잖아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거 모두 다 맞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베르트랑의 역설에서 베르트랑의 문제에서 현대적인 확률은 오로지 2분의 1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다 적분 내용인데 적분 내용을 하나짜리 인테그랄 한 번도 안 쓰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이해되셨나요?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현대까지 질문 없으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 확률 파트에 아까 이제 질문을 주셨지만 확률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아까 이제 질문을 주셨지만 확률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실제로 그 확률을 공리화한 콜모그래프가 말년에 계속 고민했었던 게 뭐냐면 계속 연구했었던 게 대체 현실에서 확률이란 무엇일까? 그거를 마지막 말년까지 고민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재밌는 문제 하나 마지막 볼 건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설이라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큼 상금을 가져가냐면 2의 n-1제곱만큼 가져가요. 뭔 얘기인지 봅시다. 만약에 동전을 던졌었을 때 첫 번째에 바로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상금 가져가요. 얼마 가져가냐면은 2의 1-1만큼의 상금을 가져가요. 요것은 이제 2의 0제곱이고 요건 1이에요. 즉, 첫 번째에 바로 앞면이 나와서 상금을 가져간다 치면은 1, 거기에 루블이라고 썼나요? 루블로 합시다. 루블이 얼마죠, 요새? 그래요. 같은가? 그래서 두 번째 때 만약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뒷면 나오고 두 번째는 앞면이 나와서 상금을 가져간다. 그럼 이제는 2루블을 가져가는 거예요. 첫 번째 때 뒷면 나오고 두 번째 때 뒷면 나오고 세 번째에 앞면 나오면 이제 4루블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8루블, 그 다음에는 16루블, 그 다음에 32루블,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n제곱 형태로. 확률을 생각해 볼게요. 이건 상금이고, 첫 번째에 바로 1루블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은 몇일까?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에 가져갈 확률은요, 첫 번째에 뒷면 나오는 확률 2분의 1, 그리고 두 번째에 앞면 나오는 확률 2분의 1, 그 둘을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럼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에 관할 것은 첫 번째의 뒷면, 두 번째에도 뒷면, 세 번째는 앞면. 다 확률 어차피 2분의 1로 똑같아요. 그럼 8분의 1이에요. 기대값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1루브를 가져갈 확률 2분의 1. 그러면 이것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이 둘을 곱한다. 원래 하려면 평균 개념과 산술 평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세 개의 평균을 내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요거는 요것과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하나가 되고 요것들이 이제 합산한 거 기대값이라는 게 expected value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평균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이 게임을 통해서 이 게임을 내가 만약에 참가를 했어요. 그러면 얼만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가 되느냐, 그 말은 바꿔 말해서 나에게 떨어지는 평균적인 수익이 얼마겠느냐 라는 얘기인 거고, 그것에 대한 합산 공식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로 계속 가요. 이걸 모르는 상태로 만약에 이 게임을 푼다고 합시다. 야, 너가 만약에 첫 번 던져가지고 동전 그 앞면 나오면은 1루블 줄게. 두 번째 때 나오면은 2루블 줄게.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야, 그럼 너 이 게임 참가하려면은 참가료가 얼마쯤이면 괜찮겠냐? 참가비가 얼마쯤이면 괜찮을까?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만약에 한다 치면은 몇 루블 정도 내시고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직관적으로 했을 때는? 뭐 대충 뭐 한 100루블 정도도 많다고 생각하면 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의 기대값은 내가 만약 이 게임을 참가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이 모든 것의 합산이기 때문에 무한이 돼요. 이 게임을 참가해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무한의 수익입니다. 바꿔 말해서 1억 루블이든 1조 루블이든 1경 루블이든 무조건 참가하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수학적인 확률로는. 논리적인 무슨 없어요. 기대값의 이론상 이렇게 돼요. 다시 하게 봅시다. 확률이란 뭘까? 자, 마지막 드릴 말씀은 확률이라는 것은 분명히 수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어디까지나 응용수학으로 봐요. 확률은. 순수 수학으로 보지는 않는 이유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것, 상트페테르크 역설 같은 경우도 실제로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나 다양한 그런 이제 과학들이 작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학적인 확률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을 아주 체계화 잘 돼 있어요. 다만 수학적인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경제학, 심리학, 온갖 그 사회과학적인 문제들이 다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어디까지나 응용수학 영역으로 분류를 해요. 제가 그 시간상 뭐 이렇게 안타깝게도 주 번째, 세 번째는 못할 것 같은데 주 세 번째에서 얘기하려던 건 뭐냐면 통계 이제 함정으로 해서 뭐 제가 이제 인과관계 오류 그 밑에 뭐 심슨의 역설,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오만, 그다음 이제 도표의 눈속임 쭉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은 수학적으로는 딱히 문제될 게 없는 결론들인데 그게 현실에서의 문제들인 것이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 이제 세 번째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었냐? 통계도 분명히 수학적 영역이 있지만 수리통계학으로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다 배제하고 그냥 하는 수학의 분야도 있어요. 다만 사실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걸 실었죠. 수학과 통계학. 거기 한번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통계학 안에는 확률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통계학이란 실증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흔히 순수수학과는 다소 구분되는 응용수학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통계학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수치를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을 막고 연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통계학의 본질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통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쭉 가기를 했는데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